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고요.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형에는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싸게 아파트를 분양하고요. 저는 이번 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부모 가정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했죠. 이번 안으로 집 마련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졌던 한부모 가정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린 신혼 희망타운도 그렇고요. 한국 시간으로 2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800여 개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같은 시각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545개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청취자분들 고승덕 변호사님 아시죠? 그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승덕 변호사님이 선배인가요? 법조인 선배시겠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이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며칠 전 검색어에 고승덕 변호사라는 이름이 이제 오르내렸어요. 이촌 파출소하고 싸움이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이 이촌 파출소 부지가 원래는 정부 땅이었는데 198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이촌 파출소 땅인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때 고 변호사 측에서 2007년에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당시에 4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42억 원에 매입했을 때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촌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지는 데다가 황금 땅이네요. 다 대로변이어서 완전 노른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게 40억으로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파출소랑 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개발이 쉽지가 않으니까 싸게 팔린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촌 파출소가 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는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고승덕 변호사 측이 승소했습니다. 아, 승소를 해서 이제 그게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린 건데 그러면 2007년 당시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의 이 땅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파출소가 없었어요. 정부 땅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있었어요. 파출소도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 변호사 측이 그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라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고 하던데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이걸 몰랐던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의 제한은 매입자 즉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니까 네. 이것이 처음부터 파출소랑 예를 들면 놀이터가 있는 걸 알고 산 땅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왜 제기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언급된 바는 없지만 네.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는 당연한 내 재산권의 행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계약 조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계약 조항의 내용을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알려진 바대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매입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출소랑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토지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팔 때 고지를 한 거죠. 그렇겠죠. 근데 다만 이 둘 사이의 협의가 내가 너한테 팔더라도 계속해서 이 파출소랑 놀이터를 유지해달라는 조건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는 이걸 2007년에 샀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2013년도예요. 그리고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네. 5년 만에 소송이 처음으로 이긴 거고 산지는 거의 11년 만에 철거에 대한 판단이 난 거예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거의 10년간을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은 건 많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는 철거 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고승덕 변호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사실 고 변호사 측에서는 당연한 재산권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본인의 네. 땅을 예를 들면 본인과 계약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고 근데 또 월세는 받았었대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상 용어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거나 더 이상 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는 사실 주민들의 안전을 그렇죠.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여기에다가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어요. 이 이촌 파출소가. 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이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관할 경찰서가 이 이촌 파출소의 용산 경찰서가 이 이촌 파출소의 관할 경찰서인데 네. 다른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세를 내고 내가 여기 남아있고 싶다. 이렇게도 이제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저는 그냥 법적인 판단 이외에도 고승덕 변호사가 물론 거기를 더 크게 개발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남긴 하겠지만 좀 파출소 부지 같으면은 끝으로 이전을 해주더라도 좀 월세를 받고 남겨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면 어떨까.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사를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판결이 화제가 됐던 거고 고승덕 변호사의 이름이 다시 검색어에 오르내린 건데 어찌됐건 본인의 재산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재산권에 대한 행사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굵직한 경제 뉴스가 많은데도 제가 이 뉴스를 하는 이유가요.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나 문제들이 이번 경우만 아니라 좀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이런 소송 많고 최근에 있었던 게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빌라로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있는 도로가 있어요. 사람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고 차량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고 네. 하다못해 택배, 정화조차도 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도로가 사유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경매를 받은 그 도로의 소유권자가 네. 그 빌라 주민들에게 이젠 도로 사용권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내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동차로 그 도로를 막습니다. 주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고 문제는 그래서 결국 그 해당 구에서 그 자동차를 임의로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소유자가 내가 여기 도로의 주인이고 네. 내 땅에 내가 주차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내 차를 가져가느냐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고발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민법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 어느 도로로 어느 부지로 들어가는데 유의한 도로이다. 네. 아니면 유의하진 않더라도 다른 도로를 이용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럴 땐 통행은 인정해줘야 돼요. 통행을 개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 빌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통행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은 동시에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빌라의 주민들이네요? 예를 들면 빌라의 소유자가 낼 수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 빌라의 소유자가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럼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것이 공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리비에 네. 지분 면적대로 공용 지분이라든지 면적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땅에 내가 자동차를 놨다. 근데 어찌됐건 그 구에서 차를
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땅인데 마음대로 내 자동차를 가져가느냐, 견인하느냐. 네.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무상으로 내 소유권이 있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구에서 독려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유자는. 네. 근데 네. 구에서는 이 도로가 예를 들면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응급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주민의 안전상 견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의 입장에서가 경찰이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고 권리라고 법에 명시한 것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권리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방송이니까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물론 땅이 없지만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집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없다고 하면은. 없네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땅을 가진 주인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억울하죠. 그 고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이 재산권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에 모든 그렇겠죠. 권리가 보장되는 게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위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는 정말 기본권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재산권이 있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말 근원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공익성은요? 그게 그 위의 개념이에요? 아니요. 근데 거기에 또 다음 2항에 나오는 아하. 게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 필요해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경우엔 당연히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일반적인 우리의 뭐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보다 권리로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공공복리라는 제한을 한 번 더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번에 헌법 개정안 나올 때 그렇죠. 공개념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그 제한이 가능한 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저는 법적 분쟁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재산권과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익 목적에 상충할 때 지금 법적 근거 헌법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법원은 보통 어느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나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런 주위 토지 통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면 통행은 하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주민들은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돈을 내는 주체가 누구가 되는지, 뭐 빌라 소유자가 되는지 아니면 주민이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유지는 내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매로 받은 땅이고 다만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내가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합당한 보상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유일한 통행 토지다라고 네. 하면은 통행은 하되 적합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고승덕 변호사 사례도 그렇고 인천 계양빌라 사례도 그렇고 공익과 이제 재산권이 충돌할 텐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손바닥만한 땅인데 거기다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세워놓고 이 땅은 뭐 소유권을 법정 용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만한 땅은 자기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이런 분쟁들이 많죠. 많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이건 재미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자면 조그만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주민들이 와서 뭐 거기에 텃밭같이 쓴단 말이에요. 아하. 뭐도 심고 근데 그렇죠. 뭐를 심어서 경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내 네. 땅이 내 내 땅인데도 땅인데도 이제 거기다 경작을 했으면 이 경작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경작을 끝나고 예를 들면 추수라든지 아니면 네. 과실 딸 때까지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권리자들이 여기 내 땅이다. 사용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주차도 있잖아요. 내 땅인데 무단으로 주차하면은 뭐 돈을 얼마에 물리겠다. 사실 법상으로 돈을 물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좀 안 좋은 사례에서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군요. 또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든 미리 행동을 하기 전에 법에 대해서 좀 알고 해야 이런 나중에 분쟁들이나 갈등들이 그렇죠. 없겠네요. 그것도 지혜겠어요. 이런 경우처럼 이제 님비라고 하잖아요.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이거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이죠. 그 특수학교 같은 님비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들을 세울 때
굉장히 그 동네 주민들이 내 재산권의 침해다, 집값 떨어진다 이러고 못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이제 2017년이었고 강서구에서 원래 공진초등학교라는 자리가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곳으로 하고 다 계획 행정 예고도 하고 설계비도 투입을 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공청회를 막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주민들은 이게 비선호 시설이라서 반대한 게 아니다. 여기 이제 현직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여기 한방병원을 짓기로 했고 강서구에는 이미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선호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의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근데 하지만 또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로 보내려면 너무 멀리 보내야 되고 강서구에 있는 학교도 강서구 구민들만 아이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참 이때는 정말 마음이 아픈 뉴스였죠. 그러게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무슨 소송 같은 게 있나요? 아니 현재는 제가 진행 상황을 모르겠네요. 현재는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공청회가 있을 때도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강서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많은 괄목할 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좀 팁을 주세요. 아까 제가 이런 일이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는 것도 지혜라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좀 노하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고순덕 변호사님의 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고순덕 변호사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쓸 때 장기간 뭐 파출소라든지 놀이터의 시설을 유지하도록 이제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안에 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주위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님비는 정말 이거는 국가에서 시책을 해결해야 되는데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예를 들면 비선호 시설을 이제 설립을 할 때 그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도서관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상생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주민들에게도 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재산권과 이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어요. 상법 전문 변호사이신 담비 같은 변호사님, 최담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종부세. 오늘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내년 종부세 개편안을 드디어 발표했죠.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 라는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종부세제 개편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그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원에서 23억 원 사이의 그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요. 재정개혁 특유의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해서 누진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이 넘는 세 주택,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도요. 그 일반 세율보다 0.3%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합니다. 문제가 됐었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앞으로 2년간 연 5%씩 올려서 2020년까지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죠. 그리고 종부세가 이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래서 현금 납부가 어려운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이런 분들의 부담은 없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어서요. 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기재부 저희 세제실장과 인터뷰 예약돼 있습니다. 저희 발빠르게 예약했습니다. 기재부 세제실장과 인터뷰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안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편입니까? 모험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나 PD 뭐 이런 방송국 쪽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좀 두려워하고 네. 그냥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걸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지향적인 분들이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어떤 사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갖춰지면 특히 이제 그런 성향의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뭐, 주 52시간 근무도 그렇고,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도 그런데, 한국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반발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경제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네, 주로 뭐 행동 경제학으로도 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 경제학으로서도 왜 이런 우리 심리가 있을까? 네. 충분히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그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따져보면 다 합리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잘못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도 반대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 주도 성장. 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반발하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 그리고 이제 소비를 유도를 하고 이 소비를 유도를 하면 내수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린다라는 내용의 성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을 많이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그리고 그 소득을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동력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 경제가 보면 우리는 사실 수출 주도형 경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특징은 뭐냐면 임금을 많이 주질 않습니다. 임금을 적게 줘야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발전을 하는데 국가가 발전한 만큼 우리들의 소득은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한 만큼 임금을 분배를 하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 내수를 위축시키는 문제도 생기고 국가는 발전을 하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워킹푸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이런 좀 소득을 좀 분배를 하고 그러면 일단 소득이 분배가 되니까 사람의 삶의 질도 좀 나아지고 또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면 특히 한국이 내수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수가 좀 살지 않겠느냐 라면서 나왔던 지금 정책이 바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이렇게 좋은데. 네. 제가 무슨 문재인 정권의 뭐 정책을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론상으로 들으면 좋은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고 이 시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죠. 진짜 일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한국 경제가 5, 60년 나오면서 했던 게 일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중심 성장이었었고 그 체질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낯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학의 주류가 지금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파이를 키워서 그리고 그 파이를 어쨌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파이를 키우려면 결국 국가주도 기업주도 기업이 강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게 주류 경제학이라고는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뭐 북유럽만 가도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더 분배 중심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다른데요. 어쨌든 한국 경제학이 주로 미국 경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경제 논리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그런 경제 정책이 된 겁니다. 어찌 됐건 물론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런 정책들이 성공을 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들이대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해왔는데 어느 날 이게 틀린 것 같아. 새로운 정책을 해보자 이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 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많은 최근에 빚어졌던 소득 양극화라든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꺼집어냈습니다만 안 해본 것을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손실 회피 성향이 일단 먼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손실 회피 성향. 네. 몇 번 설명 들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설명해 주세요. 네. 원래는 이제 심리학 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만, 네. 최근에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더 많이 쓰는데요. 통상 이제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얻어서 기쁜 것보다 잃어서 슬퍼하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네. 네. 내가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2배에서,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 사람들이 잃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렇군요. 즉 내가 100원을 잃는 것과 250원을 버는 게 느끼는 효용가치, 만족감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익숙하던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쉬운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해서 과거보다 2.5배 정도의 우리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라는 게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으면 네. 이 정책을 받아들입니다만 과거랑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바꾸긴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어떤 이득이 될지를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잃어버리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새로운 개혁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저항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기업 입장 에서는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도 잃어버릴 걸 더 생각한단 말이에요. 얻을 것보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게 일단 잃어버리는 것들이 이제 먼저 보이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뭐랄까요? 일단 두려워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도 그냥 뭔가 바뀌면 뭔가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일단은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실회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합니다. 이 매몰 비용이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어쨌든 해왔던 것을 갖다가 새로운 정책으로 변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있던 것을 이제 다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얻는 거에 비해서 아주 이제 싫다,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이제 심리가 이제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 같은 데도 바로 이런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엄청 들였죠. 네. 근데 그건 알겠는데 지금 와서 이 4대강 사업을 투자하고 나서 보니까 녹조도 많이 생기고 환경 문제도 많으니까 이제 4대강 사업 했던 그만해야죠. 그만하고 다시 이제 볼을 터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요. 네, 이거 한꺼번에 포기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역시 우리 방향은 원전보다는 이제 탈원전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건 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그 원전에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아깝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럴 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과도하게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하게 되면 매몰 비용에 오류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4대강을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인 돈이 아까우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 이게 유지 비용이 계속 우리가 이제 적게 들면 되는데 실제로는 유지 비용이 계속 들고요. 또 환경이 계속 오염되면 환경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억 원이 아까워서 그럼 끝내 우리가 준공을 하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만약에 그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게 되면 네. 결국은 그 부담을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것을 또 하얀 코끼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얀 코끼리요? 예. 검은 코끼리 아니고 하얀 하얀 코끼리요. 코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큰 경기장을 지었는데 경기장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경기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데 들인 돈이 많으니까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운 사실 기회 비용을 놓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어떤 그 이루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걸 그 뒤에 어떤 마이너스 비용이 생기더라도 네.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그래요. 않은 그런 건데 과거에 그 콩코드의 오류라고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만들었던 콩코드 비행기가 있었죠. 네. 예, 초음속 비행기였는데 런던과 뉴욕을 2시간 만에 주파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행기가 또 단점도 많았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소음도 많다 보니까 네. 다른 공항에 취항하기도 힘들고 또 이 경제성이 안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비용이 아까우니까 바로 이 폐기를 못합니다. 계속 20년 이상 이 운행을 하는데 결국 20년 지나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누적 적자가 쌓이니까.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에 재능이 전혀 없는 자식한테 네. 막 사교육비를 들여서 투자를 엄청 하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와 결과가. 네. 근데 투자를 거둬들이기에는 내가 들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속해요?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 포기를 하고 그럼 차라리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은 다른 데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차라리 쓸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돈은 드는데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을 안 해도 되고 주 52시간 근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 경제 문제들 소득 양극화라든가 또 과로사회 해결이 되느냐는 문제죠. 그러면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부작용이 쌓여가면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냉정하게 같이 짚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예 하나 생각났는데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사귄 연인인데 네. 내가 들인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하고 잘 안 맞아요. 네. 그럼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데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과 내 청춘이 아까워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힘들어 살면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자님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매몰 비용이 오류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조금 더 냉정하게 사실 매몰 비용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왕년에 내가 어째 그랬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때 이런 포기를 하고 새로운 걸 봐야 되는데 맞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이라든가 과거의 추억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점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매몰 비용에 나중에 오류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매몰 비용이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관건이 되는 개념이네요. 네. 이걸 잘 계산해야겠네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돌아와서요. 네. 무조건 이게 새로운 개념이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좌파 경제 논리다, 자유 경제 시장에 안 맞는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또 사실 보면 완전한 어떤 논리라든가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네. 일단 거부감부터 갖고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보 정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업인들을 다 죽이는 거고 그렇죠.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이런 네. 편견 말씀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을 때 진보 세력이 똑같은 논리로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경제학에서 말할 때 혹시 우리가 확정 편향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확정 편향. 네, 확증 편향. 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믿음에 맞는 정보는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이제 반대되는 정보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다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아예 이제 듣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입견, 편견 이걸 갖다가 경제학으로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우파 성향의 사람인데 보수주의 성향인데 그러면 이 좌파 정권이 하는 것은 난 무조건 싫다. 그리고 그 사람 말하면 무조건 좌파 논리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무조건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진보 세력 중에서도 걔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맞아요.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합리적으로 바라보지가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대화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정책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누구나 빠질 수가 있는 그러한 오류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라볼 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지 않는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이제 사로잡히면 진짜로 경제적인 사고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게 못하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권에서도 좌파스러운 소위 말하는 그런 복지 정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 정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았는데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확증 편향에 빠진 거다. 그렇죠.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항상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 문제 다룰 때마다 생각하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지 열매를 네. 어떻게 거두는지 알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면 그런 주장을 또 우리가 또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합리적입니다. 경제학에 보면 시간 선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시간 선호라는 거는 현재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이 네. 미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거죠. 같은 가치 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금을 어음보다는 더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소비하는 것은 바로 나이가 효용을 가질 수가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물건을 사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선호를 하게 되는데 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머릿속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소득주도 성장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올 것 같아. 참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줄어들면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기자님.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경제정책도 그렇고요. 네. 통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단지 내가 사는 이 세대에 내가 이익을 보려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 후손 또 내 이후에 내 나라의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희생해야 되는 그게 때로는 경제적 판단이 아닐지라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정책을 이제 세심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정책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시간 소노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먼저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네. 정책을 펴기가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정책 수용자들한테도 이런 시간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안하자라고 또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선호에 따라서 어떤 이제 판단이 역전되는 현상, 달라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네. 그걸 또 경제학에서는 선호 역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담배를 피는 것은 내 몸이 나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담배를 피면 이 담배를 피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있죠. 그때 행복하니까. 예. 근데 언젠가는 나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나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담배를 피우면 내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핀다가 정답인데 그렇죠. 이 내가 폐암이든 암에 걸리는 것은 20년, 30년 뒤의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나는 담배를 피겠다로 결론이 나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면 네가 30년, 40년 뒤에 건강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안 피는 게 좋아. 지금 당장에 약간 효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너 죽는 것보다 낫잖아. 이러면 안 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건 40년 뒤의 일이니까 나는 피겠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호역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 정책 괜찮은 정책이야. 지금 당장으로 보면 맞는데 근데 그 미래의 이 정책이 나의 삶을 바꿀 거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지금 당장은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비난할 수 없죠. 당연히 네. 사람이면 그렇게 하고 저도 이거 사면 나 다음 달에 카드값 메꾸느라 힘들 텐데 그런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후세에 잘 사는 거 대전제는 맞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속도 조절 같은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그럴 필요도 이런 이제 선호적 역전 현상을 생각을 하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된 종부세 개혁 방안이요. 네. 이것도 지금 사람들 말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 하는데 이것도 이 선호, 역전 혹은 뭐 시간 선호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감안한 걸까요? 그렇다고도 이제 볼 수가 네. 있죠. 예, 지금 이제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당장에 내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이 정책에 힘을 받지 못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약하게 하고 이제 핀셋 증세, 그러니까 최대한 그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자를 줄였다라고 네.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게 전체적인 그게 또 과도해지면 전체적인 정책에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도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전문 분야시니까요. 네.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정부가 과감했어야 네, 된다. 과감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 종부세안뿐만 아니라 재정개혁특위가 낸 안을 보면 금융소득 과세도 있었고요, 임대소득세 과세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좀 피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부담이 생기게 되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종부세 자체도 힘들다. 근데 그 내용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네, 이제 그렇긴 않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판단을 할 때 가로막는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종부세 하나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납득을 하겠는데 종부세에다가 금융소득, 임대소득 과세까지 세 개를 같이 하게 되면 예컨대 3종 패키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라든가 네. 이런 프레이밍으로 같이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금융소득 과세, 임대소득 과세를 내는 사람들이 국민의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내는 게 아닌데 네. 이걸 이렇게 묶어서 막 3중 과세 이래버리면 네.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낀다는 거죠. 느끼는 거죠. 또 내가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나도 많이 내야 되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종부세도 보면 실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얼마 안 됩니다. 2% 이런 얘기 나오는데 98%는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만 오른다니까 괜히 나도 세금을 내야 되나? 내고 싶다 그 네, 세금. 그리고 사실 상속세도 보면 네. 실제로는 거의 한 10억 정도 자산을 내가 상속받지 않으면 그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 내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네, 공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율을 올린다 그러면 괜히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실점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반발하게 되는 그 반발에 일단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바로 일종의 또 프레이밍 효과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펼 때 또 아주 세심히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이런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많은 정책을 실패했던 또 지지율이 떨어졌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종부세 내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는데 네. 온 국민이 난리였죠. 그렇죠. 내가 내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기자님. 프레이밍 효과, 시간 선호, 선호 역전, 또 우리 뭐 했어요? 확증 편향, 네. 하얀 코끼리. 와.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판단할 때 생각보다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주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나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어떤 정책을 하든지 그렇네요. 선택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책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국민들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제 관련된 정보 많이 알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경제와 관련돼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또 경제적 을에 대한 입장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함께하는
이것도 경제학 시간에 주로 나누는 것들이 행동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보다 감정이나 편견, 취향, 문화 이런 영향 속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의존해서 직관적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가벼운 일탈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면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